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은 샌드위치지만은 자, 그래도 저 간단하게 생선 조리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생선에 그 보면 조림, 찌개, 구이, 찜이 있는데 생선의 조림에서는 생선 조림을 맛있게 하는 기본 노하우는 생선 밑에 무, 양파, 우거지, 굵은 파, 감자 등을 부재료로 깔고 조리하는 것이 있고, 생선 밑에 깔려 생선살이 타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조림장이 생선에 스며들면서 부재료가 가장 맛까지 함께 스며들어 더욱 맛있는 생선 조림이 됩니다. 자, 찌개. 자, 찌개 같은 경우는 생선으로 찌개를 끓일 때 생수보다 북어머리를 이용하여 국물을 내고, 또는 다시마와 마른 새우를 시원하게 우린 국물을 사용하는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데 도움이 준다. 생선찌개에 국물을 낼 때는 소고기나 닭 등 육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생선과 잘 어울리지 않는 국물 맛이 겉돌기 때문이다. 자, 구이 같은 경우는 생선 구이 같은 경우는 생선을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구이를 할 때 밑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간을 하는 동안에 생선의 잡냄새와 비린내를 살짝 잡아줄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좋은 식재료는 향신료 들 수 있다. 또 청주나 맛술을 이용해서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것도 효과적이다. 단 너무 오랫동안 밑간을 하면 생선살이 탄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향신료의 맛이 강해져 생선 특유의 맛을 잃게 된다.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찜 같은 경우는 생선찜은 기본적으로 생선의 그 잡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조리법과 마찬가지로 마른 고추, 마늘, 양파 등 향신채를 이용해 잡냄새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찌는 방법이 중요한데, 보통 찜기에 찌는 것은 정석으로 알고 있지만, 찜기를 사용하면 김이 빠져나갈 때 생선의 수분까지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선살의 탄력과 맛이 떨어집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냄비에 물 대신 양념장을 자작하게 넣고 찌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양념이 고루 배고 생선살도 탄력이 있다. 그래서 조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리의 그 기본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면은 이런 생선의 기본적인 요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향상되니까 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 용어 및 기본 요리법은 자, 조리 용어 및 기초 요리법, 그거 이제 이렇게 자작하게 되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런 거는 자작하게 하면은 재료의 표면이 국물 밖으로 보일 듯 말 듯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조림 요리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두 번째는 듬뿍은 재료가 둥둥 떠 다닐 만큼 물이 많은 상태를
주로 말하고 야채를 데칠 때 많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소금 끓인다. 자, 한 소금 끓인다는 이제 센 불로 끓여 거품이 크게 일어나면 중불로 받고 뭐 10초 정도 더 끓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운다. 재운다는 고기나 생선의 밑간이나 양념을 하여 그대로 약 뭐 10분, 20분 정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양념 간이 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운다고 이제 거의 이제 한식에서는 많이 이제 이렇게 재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서양 요리에서는 마리네 한다네, 마리네, 재운다 소리를 마리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같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말의 용어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재운다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칼질,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칼질. 칼질이라는 것은 고기 요리, 뭐 채소 요리에 따라 칼의 종류가 다르겠지만은 요리 선수들의 특징은 재료 다듬고 뭐 써는 시간이 짧다고 보면 되겠죠. 칼질을, 왜냐하면 칼질이라는 거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썰어야 되니까 뭐 고기가 됐든 야채류가 됐든 간에 그 메뉴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칼질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왜냐면 칼질이라는 거는 그 메뉴에 메인에 맞게끔 부재료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가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간다. 그러면 고기는 이제 뜨거운 화력을 가하면 좀 수축이 되죠. 그렇지만 야채는 그 고기마다 덜 수축이 돼. 그래서 자, 고기보다 약간만 크게 썰어주면은 요리가 완성이 돼도 서로 크기가 비슷해서 보는 색감이 요리도 보기도 좋고 컬러도 좋고 그렇게 이제 요리가 깔끔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칼 잡는 법. 칼 잡는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칼 등을 가볍게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칼자루를 감싸듯이 잡는다. 그러면은 손가락을 모두 칼자루만 잡으려면 칼질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칼은 너무 칼에 힘을 주다 보면은 이게 뭐 위험성도 따르지만은 손목도 아프고 많이 아파. 그래서 힘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뭐든지 힘을 쓰면은 요리하는데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게 힘을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칼질할 때 왼손. 자, 둘째 손가락 검지로 칼날의 위치를 잡아가며 칼질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나 자칫하면 손톱에 칼자국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왼손도 중요하고 오른손 칼 잡은 손도 중요합니다. 서로 박자가 맞듯이 칼이 왜냐면 내가 뭐 고운 채를 썰겠다. 그러면 고운 채를 썰기 위해서는 칼은 고정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지만 왼손은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칼을 어느 부위에서 재료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사용할 거냐, 그게 이제 조리하는 사람이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뭐 감자, 호박, 뭐 이런 거, 뭐 반달썰, 호박, 뭐 반달썰기 같은 게 있을 요리에 맞춰서 있다면은 채 썰 때처럼 이 아래로 움직여서 칼질하지 말고 칼 끝으로 칼질을 하되 칼이 도마까지 닿은 후에 빠르게 칼을 뒤로 뺀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감자나 호박 같은 데 자체 수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내 앞 칼 끝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라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재료도 옆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가지런히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잘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썰기가 있어요. 뭐, 주로 이제 기본 썰기에는 뭐 송송 썰기도 있고 뭐 빈 모양 썰기도 있는데 자 송송 썰기는 되게 우엉, 오이, 파처럼 가는 것을 작은 면에서부터 순서대로 써는 것이고 두께는 요리의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송송썰기는 말 그대로 그냥 작게 그 요리에 맞게끔 그냥 써는 것을 송송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 모양 썰기는 공 모양인 것을 길이로 반으로 썰어서 끝부분부터 세네 번 칼질을 넣어 빈 모양으로 써는 것을 말하고 반으로 썬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썰기는 뭐 요리에 어떤 요리를 하냐 따라서 이 재료 썰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메뉴가 됐던 간에 그 메뉴에 맞게끔 맞고 어울리게끔 썰면 되겠죠. 그리고 좀 뭐 예를 어슷썰기도 있겠죠. 어슷썰기는 말 그대로 주로 이제 뭐 고구마, 우엉, 당근, 뭐 오이, 파 등 재료를 경사지게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두께는 요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어슷썰기는 말 그대로 칼이 어슷하게 이제 썰어지는 거죠. 재료를 어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어슷썰기라고 합니다. 둥근 썰기는 재료 자체 그냥 둥글게 뭐 당근, 레몬 등 자르는 면이 둥글게 써는 방법으로 재료와 직각으로 칼을 넣어 작은 쪽부터 자르면 됩니다. 두께는 또 마찬가지로 요리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반달썰기는 말 그대로 일정한 두께로 둥근 썰기 한 것을 반으로 자른 것이 반달썰기입니다. 그래서 뭐 네모으로 얘기하면 네모를 2분의 1 잘라서 다시 절반이 2분의 1 쪽을 이렇게 썰면 그게 반달썰기겠죠. 그리고 또 채썰기 같은 경우는 좀 뭐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5cm 길이로 얇게 썰어서 겹쳐 놓고 다시 가늘게 쓰는 것이고 두껍게 써는 방법부터 아주 곱게 써는 방법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샐러드를 하던 뭐 샌드위치를 하던 예를 들어 야채 샌드위치를 해야겠다. 야채 샌드위치에서 양배추를 곱게 채 썰어 넣겠다. 그러면은
양배추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이런 야채도 다 결이 있습니다. 예. 그 육류도 결이 있고 또 육류 같은 경우는 결 반대로 썰어야 돼요. 결 반대로 썰어야죠. 육류는 육류 같은 경우는 결대로 썰어주면은 고기가 질겨요. 질겨서 그래서 고기는 결의 반대로 썰어주는 게 원칙이고, 야채 역시도 곱게 채를 썰게 되면 결의 반대로 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게 채를 썰기 위해서는 뭐 양배추 같은 게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으면은 칼 사용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양배추 자체가 높은데 칼 끝에 세면 칼 끝에서 칼 높이가 좁으니까 위험성이 많죠. 그래 힘도 못 주죠. 칼 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양배추 같은 거 썰 때는 안쪽에 칼 안쪽에서 이렇게 썰어주고, 그리고 고운 채를 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칼이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운 채가 나와요. 왜냐면 깍두기 썰듯이 천천히 썰면 이게 굵은 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익히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높이 조절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양배추 높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칼이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세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손을 다치게 되는 거죠. 손을 다치면 피가 났을 때는 자세가 안 돼서. 왜냐면 누구나 칼을 다루다 보면 그런 상처는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칼 썰기를 하다가 손을 좀 폈다. 그럼 피가 난다. 그러면 요리하면 안 돼요. 절대 바로 치료되고 지혈도 시켜주면은 그 상태에서 피가 나는 상태에서 요리를 해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면 포도상균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그런 균이 포도상균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 음식을 했을 때 식중독 내지 그 먹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를 썰기 연습할 때는 그래서 칼이 중요해. 칼 다루기도 중요하고 칼을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마구 썰기 말 그대로 마구 썰기 감자라든가 당근 등을 적당히 써는 거죠. 육면체를 쓰든 오면체를 쓰든 그거 그냥 말 그대로 형태도 달라도 크기나 무게 다 각게 자른다듯이 그냥 마구 써는 게 마구 썰기라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한입 크기라든가 요리에 맞게끔 썰어주면 되겠죠. 돌려 썰기. 돌려 썰기는 당근, 우엉 등 이제 돌리면서 썰겠지만 칼의 방향은 같이 하고자 그 모양 크기를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려깎기. 그리고 이제 돌려깎기라는 거는 사과를 껍질을 홀랑 벗기든 배를 벗기든 감자를 벗기든 이게 이제 실습 시간에 이거는 실제 이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연습하고 이렇게 자세만 갖추면은 그러니까 이 돌려깎기라는 거는 이 업장에서 많이 순간순간 많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돌려깎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뭐 길이로 2등분하는 것은 엎어놓고 끝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얇게 썰면 되고, 얇게 썰 면에서 직각이 되게 칼을 눕혀서 다시 썰면 되는 것이고, 칼끝은 도마에 붙여 왼손으로 가볍게 누르고 칼자루로 좌우로 움직여서 썰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 그래서 이제 또 서양 요리에서 보면은 이제 조리법, 기초 조리법 같은 거에서 용어를 보면은 끓이기, 끓이기라고 하는데, 끓이기는 이제 물이나 스톡을 붓고 끓이는 방법을 이제 서양 요리에서는 그걸 끓이기를 스톡이라고 하죠. 스톡을 물이는 끓이는 것을 이제 향신료나 뭐 야채를 넣고, 왜냐면 모든 수프나 소스를 끓이기 위해서는 서양 요리에서는 항상 스톡이 필요합니다. 뭐 치킨 스톡이 됐던, 비프 스톡이 됐던, 야채 스톡이 됐던, 치킨 스톡이 됐던 그런 스톡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서양 요리든 뭐 한국 요리, 한식 요리든 간에 일식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 스톡이 필요하죠. 꼭 육수. 그거로 인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찌기는 쪄서 조리하는 방법인데, 채소를 뭐 찌는 것은 물에 삶아 조리하는 것보다 풍미나 영양면이 더 효과적이죠. 그래 굽기는 브로일은 굵은 석쇠를 사용하여 이 아래 열을 가하여 굽는 방법이며, 그릴은 두꺼운 철판에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이고, 오버히트는 굵은 석쇠 위에 직접 열을 받게 하여 고기를 얹어 뒤집어가며 굽는 것을 말하고, 육류나 가금류 또는 생선 구이는 이 방법으로도 많이 굽지요. 그리고 요리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래서 육류의 조리사 사용하면 열원으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로스팅. 또 로스팅 같은 경우는 로스팅은 육류를 팬에 담아 소금, 후추를 뿌려 뚜껑을 덮지 않고 오븐에 넣어 직열로 익도록 하는 것이고, 이때 온도는 대개 165에서 175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요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브레이징. 브레이징 같은 경우는 연한 육류나 가금류를 버터나 오일로 색깔이 나게 볶은 다음 스톡, 조미료, 소금, 후추를 넣고 오래 은근히 조리는 것을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스팅. 스틱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약간의 스톡을 부어 서서히 끓이는 것이고, 그레이비 소스를 더 걸쭉하게 끓여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치는 끄는 불에 살짝 삶는 방법인데,
아침 식사에 나오는 달걀을 끓는 물에 식초 한 방울을 넣고 달걀을 깨어 넣어 익으면 넣고 익은 다음에 건져내 식초를 넣기 때문에 계란을 깨서 넣으면은 계란이 한 군데 싹 노른자는 가운데로 가고 흰자가 이렇게 감싸서 그렇게 뭉쳐버립니다. 그걸 포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란을 쓸 땐 포칭 에그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스톡. 자, 기본 스톡은 액체로 서서히 끓여서 영양과 향이 용해된 국물이지만은 스톡은 스프와 소스를 만드는 데 쓰이며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톡의 주 재료는 소고기, 양고기, 송아지 고기, 닭뼈, 생선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은 화이트 스톡과 브라운 스톡으로도 구분하여 만들게 되는데 주재료에 따라서 구분이 사용됩니다. 디프페 프라잉은 깊은 그릇에 튕겨내는 방법으로 그릇의 기름을 4분의 3 정도 채워 사용하기도 하고, 베이킹은 오븐에서 건조열로 굽는 것으로 대개 제과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선 굽는 데도 이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조리사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조리사라는 법적인 개념 정립은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지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 등의 참고사항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근접된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조리사란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식용 가능한 식품균들을 선별, 검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만드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리사의 정의. 조리사의 정의는 조리사 정의는 했고, 조리사의 자격 기준, 조리사의 자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에 직종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직종 분야를 전공한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또는 첨가물 관련 종사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만약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에 타인에게 이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명이 인정되는 자는 어떠한 영업이라도 종사하지 못하는 규정은 국민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의해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교육법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조리사 양성 시설에서 1년 이상 조리, 영양, 위생에 관해 조리사가 되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자로서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시설, 영업의 후생성이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조리 업무에 종사한 후 조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리사로서 결격사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정신질환 또는 심신박약자, 뭐 전염병 환자, 뭐 전염병 환자라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소화기계 전염병 환자, 뭐 결핵 및 성병, 뭐 피부병, 농장질환, 비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있겠죠. 그리고 상습적인 마약자, 기타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에서 조리사의 결격 사유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로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요, 우리 한국이랑. 그리고 자, 조리사의 이제 기본 자세. 자, 조리사의 기본 자세는 자, 예술가로서의 자세. 조리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창작과 예술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리는 예술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요리 하나하나에 그 예술적 감각을 더하여 혼을 심는 작품을 만들도록 해야 하며, 이론과 실기 기술을 연마하고 미각적 감각의 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리 하나하나의 예술적 감각을 최대로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리 이론, 기술습도, 미적 감각을 배양하는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전략하는 자세. 회사가 나의 발전의 터전이란 마음으로 기물과 기기를 잘 관리해야 하고, 식재료, 에너지 사용이 있어서 전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인식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자신이 취급하는 설비나 기물, 기기, 식재료들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협동하는 자세. 자, 협동하는 자세는 조리를 하는 것은 주방에서 행하여지는 공동 작업으로 동료,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작업이 임해하며 질서와 체계가 잘 이루어진
운영의 그 틀 속에서 서로가 우에 있는 작업 분위기가 연출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생관념의 자세. 이생관념의 자세는 조리사의 그 이생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하여도 지나치진 않는다. 조리를 할 때는 자신과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이생 개념을 가져야 하며, 이생 상태는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항상 개인 위생, 주방 위생, 식품 위생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조리를 인해 또 뭐 복장도 뭐 중요하겠죠. 그 조리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산뜻하고 하얀 복장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몸가짐이겠죠. 따라서 조리사는 작업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용물을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서 항상 단정한 복장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장의 중에서 뭐 유니폼, 그렇죠. 유니폼 중요하죠. 유니폼은 유니폼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며 작업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도록 항상 깨끗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항상 청결하는 것을 착용해야 하고, 모자는 다림질이 되어 있고 구김없어요. 요즘에 뭐 일회용 모자가 잘 나오고 있죠. 단추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바느질이 터진 곳은 없는가 등을 또 점검하면 좋겠고, 주머니에는 불필요한 것은 넣지 않는다. 특히 요즘 사람들 보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가 좀 있을 때는 이 상대방 고객 입장,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에는 불필요한 것을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명찰은 정 위치에 똑바로 단다. 요즘에는 다 명찰을 서비스업에 이제 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생복 착용이면 구두, 뭐 주방에서는 안전을 시켰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화 원칙이며, 운동화나 슬리퍼는 신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실습실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안전화를 착용하시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두를 뒤쪽 꺾어서 신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얼굴은 뭐 매일 아침 면도해야 되고 단정한 인상을 주면 좋겠고, 향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할, 그러니까 이생법상 뭐 반지나 이런 진한 그 향은 안 돼. 고객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 두발, 머리는 귀가 나올 정도로 짧게 자르고, 자주 세발의 향이 강한 머리기름을 뭐 피한. 요즘에 뭐 머리기름들을 뭐 잘 바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생복 차림은 이생모 또는 스카프. 이생모는 모자의 상단부에 접혀져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어 펄럭이지 않도록 내부로 접고, 하단부의 머리를 들어갈 부분도 밖으로 집어 상부와 하부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접어서
사용해야 하고 머리카락은 완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귀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 조리사의 경우에는 옆머리는 귀가 보이며 뒷머리는 위생 복상에 깃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카프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좌우로 붙인 상태에서 이마에서부터 귀의 윗부분 따라 뒷목 상반부에서 매듭을 만들어 착용합니다. 안전하는 안전을 위해서 발등을 감싸고 있는 가죽 내부에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것은 필히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방의 그 안전관리, 주방의 안전관리, 주방위생과 안전관리는 이런 건 마찬가지로 위생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식용 가능한 식품을 이용하여 음식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리사와 장비 및 식품 취급상의 일체 이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필요성, 위생관리의 필요성, 식품을 취급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종사자들은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주방에 종사하는 조리사 개개인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해야 하고 주방에 시설되어 있는 장비와 기구 및 기물에 대한 운영 환경 정도는 안전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반면 반입되는 식품은 검수,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한다면 아무리 소용없을 것입니다. 개인위생과 주방시설 환경위생, 식품위생 이러한 위생관리 내용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자, 위생에 이렇게 관련된 목적,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위생 목적에는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위생 관리 대상 위생 관리 대상 식재료와 조리 종사자 주방 시설과 주변 환경 그리고 기물 기기 및 기구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위생 관리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방 조리실은 항상 안전관리도 중요하고 안전관리 대상도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고, 상해 및 화재 등 안전관리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고가 하나이니까 주방에서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와 재해의 원인으로는 그래서 기기를 다룰 줄도 알고 안전사고와 재해 요인에 대해서는 주방시설 및 장비 일상적 관리 소홀한다든가 종사자 시설 사용 부주의 및 안전 그러니까 전기 및 가스 사용 부주의라든가
작업자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뭐 피로감이라던가 그래서 따라서 주방의 여러 그 안전관리 대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주방 조리 종사자 및 주방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요리 식재료와 좋은 요리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렇게 좋은 요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3교시로 시작하겠습니다.